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구미 근처의 강정이라는 마을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 고향은 구미에서 멀지 않은 강정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낙동강을 끼고 농과 밭, 과수원이 있는 그림 같은 마을이었지요.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국민학교 2학년 때 구미로 이사와서 줄곧 구미에서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구미가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민학교 1학년에 입학하고 얼마 후의 일입니다. 우리 동네는 낙동강의 홍수를 대비해 쌓은 방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과자며 술, 연필, 공책 따위를 파는 가게가 딱 하나 있는 정말 조그만 동네였지요. 학교는 동네에서 걸어서 거의 30여 분 거리에 있는 읍내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는 동네 아저씨가 소달구지에 아이들을 모두 태워서 가곤 했었지요. 우리 집은 동네에서 좀 떨어진 외딴 곳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사과와 복숭아였지요.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동네 아이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누나들이 많았고 과수원에서 노는 것도 재미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과수원에서 동네로 가기가 어린 저에게는 만만치 않았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동네로 가려면 방천을 따라가던가 아니면 과수원길을 따라가야 했는데 과수원길은 아름드리 아카시아 나무가 양옆으로 줄지어 있는데 거의 동굴처럼 되어 있어서 대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가보니 기껏 3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길이었고 또 너무나 아름다운 길이었는데 그땐 왜 그리도 무섭고 멀게만 느껴졌었는지 정말 그 길로는 거의 다녀본 기억이 없습니다. 마을로 가는 또 다른 길은 방천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마을로 갈 일이 있으면 전 그 길로 가곤 했습니다. 대략 400m쯤 가야 했었는데 사방이 트여 있어서 과수원길보다는 방천길이 더 좋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방천의 중간쯤에 상려집이 하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려, 아시죠? 장례를 치를 때 관을 실어 옮기는 마을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상려였는데 사용한 후에는 항상 그 상려집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상려집은 사과, 괴짝 같은 데서 뜯어낸 판자 조각들을 얼기설기 덧대어서 대충 지은 판잣집이었습니다. 아주 큰 갯집을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방천의 낙동강 쪽 경사면에 지어져 있었고 지붕 높이가 방천길 높이와 거의 같아서 방천으로 걸어가면 상려집의 지붕 윗면을 볼 수 있었지요. 아무튼 그 상려집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마을에는 웬만해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니 사정이 달라졌지요. 친구들이 생겼는데 당연히 그 친구들은 방천 끝쪽 동네에 살고 있었지요. 우리 과수원과 동네는 방천의 끝과 끝이었고 우리 집 가까이엔 역시 과수원을 하는 두 집밖에 없었고 그 두 집엔 내 또래의 애들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마을로 갈 수밖에 없었지요. 상려집을 지나서 말입니다. 처음에 무척 무서웠는데 그것도 자주 지나다니니까 아무렇지도 않더군요. 한 번은 판자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색색의 종이꽃으로 예쁘게 장식된 상여가 있었습니다. 앞쪽에 붙여진 유난히 크고 빨간 종이꽃이 정말 예뻤지요. 그렇게 1학기가 거의 다가고 여름방학을 며칠 앞둔 때였습니다. 동네 꼬마들은 10여 명 정도 되었는데 대장은 5학년인 동철이었습니다. 덩치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잘 다루었고 의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같이 어울리고는 있었지만 왠지 아이들과 나 사이에 어떤 거리감 같은 것이 느껴졌었지요. 그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내가 모르는 본부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 아래에 제법 깊은 동굴을 파고 위장해 놓은 그들만의 본부였습니다. 안에는 어디서 구했는지 책걸상이며 전지 후레쉬, 나무로 제법 정교하게 깎아 만든 총기류 등이 가득 들어차 있었지요. 내가 그들과 어울린 지 반년이 다 되도록 까맣게 모를 정도로 본부에 대한 그들의 비밀은 철저하게 지켜졌던 것이지요. 본부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요원이라 자칭했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해 묘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원이 되기 위한 테스트란 바로 방천에 있는 상려집이었습니다. 본부에서 지정해주는 날밤 혼자서 상려집에 들어가 상여에 장식되어 있는 종이꽃 한 송이를 따오면 요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상여 장식용 종이꽃을 만드는 얇은 습자지 같은 종이는 동네에서는 구하기 힘든 귀한 것이었기에 집에서 몰래 만들어 온다는 건 꿈도 꿀 수 없었고 종이가 있다 해도 꼬마들이 그렇게 예쁘게 만들 수는 없었지요.
나는 테스트를 자청했습니다. 몰랐다면 또 모를까. 알고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한밤중에 상여집은 더할 수 없이 무서웠지만 겁쟁이로 소문나는 건 죽기보다 더 싫었으니까요. 예정된 날 밤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 나는 요원들을 뒤로하고 상여집을 향해 마을을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구름에 걸린 초승달은 더욱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시골 동네 생활 리듬이 밤 9시만 넘으면 다들 잠자는 시간이었기에 마을은 몇몇 개들이 짖는 소리 외에는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을 끝에 위치한 유일한 가게를 지나자 방천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방천길에 올랐을 때 달빛이 생각보다는 밝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방천 아래로 동네의 윤곽이 어슴푸레 보이고 저 멀리 과수원에 우리 집 지붕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여집도. 나는 무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학교에서 배운 노래도 부르고 과장되게 발을 쾅쾅 굴러보기도 했지만 시선만큼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다가오는 상여집. 달빛을 받아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상여집 지붕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쉴 새 없이 말을 걸면서 한 걸음씩 내딛었지요. 별거 아냐.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록 낮이었지만 수도 없이 이 길을 지나갔잖아. 별거 아니라니까. 후딱 해치우면 돼. 넌 저 안을 들여다보기까지 했잖아. 그냥 문 열고 손을 뻗어서 하나 따오면 돼. 들어갈 필요도 없어. 별거 아냐. 하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여집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발걸음은 한없이 느린 듯한데 상여집은 왜 그리도 빨리 다가오는지. 한순간 나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여집 문 앞까지 가려면 방천에서 약 2m 정도 내려가야 했는데 지금도 내가 어떻게 내려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이미 상여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은 판자 조각으로 잇대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자물통은 없었고 그냥 바깥쪽으로 걸쇠만 걸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는 열 수가 없지요. 당연히 안쪽에서 누가 열 이유는 없으니까. 나는 내가 해야 할 행동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걸쇠를 젖히고 문을 연 후에 들어가. 아니, 들어가지 않아도 돼. 그냥 팔을 뻗어서 꽃을 딴 후에 뛰면 된다. 간단했지요. 그리고 대장에게 자랑스럽게 꽃을 건네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문을 열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철로 만들어진 걸쇠에 손끝이 닿았습니다. 그 차가운 느낌. 걸쇠를 잡은 내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상당히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소리였지요. 마치 양은으로 만든 세숫대야를 방천 위에서 아래로 굴리는 듯한 소리. 나는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귀신이 바로 뒤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걸쇠를 쥔 상태로 얼마를 있었을까. 실제로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었겠지만 나에게는 너무도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지요. 별거 아냐. 누가 세숫대야 들고 가다 떨어뜨렸을 거야. 막 걸쇠를 젖히려는 순간 그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바로 뒤에서. 나는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르며 방천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구르는 중에도 그 소리는 계속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거의 울부짖으면서 방천을 기어오르려 했습니다. 방천의 경사면은 그리 가파르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평지나 다름없이 뛰어다니며 오르내렸는데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기라도 하는 듯이 조금 기어오르다 미끄러지고 기어오르다 미끄러지기를 여러 번.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나는 방천 위에 엎드려 헐떡이고 있었고 한숨을 돌리고 고개를 드는 순간 나는 보고 말았습니다. 상여집 지붕 위에 앉아 나를 노려보고 있는 할머니를. 상여집 지붕은 삼각형처럼 뾰족했습니다. 절대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 아래가 없었습니다. 허리 아래가 없는 할머니는 상여집 지붕 위에서 팔짱을 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그곳을 벗어났는지, 어떻게 마을까지 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는 문 닫힌 하나뿐인 가게 앞 하나뿐인 가로등 아래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엔 구겨진 종이꽃이 쥐어져 있었고 옷은 온통 흙먼지 투성이었습니다. 그 물고를 하고 아이들에게 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가게 옆집 마당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깨지 않도록
대한 조용히 얼굴을 씻고 옷도 털어내고 씻어냈습니다. 그때에는 몇 집을 빼고는 대부분 대문 같은 건 없었습니다. 물론 수도 같은 것도 없었고 마당 한켠에 수동식 펌프가 있고 그 곁엔 항상 커다란 고무다라이에 물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본부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은 내 몰골을 보고도 그다지 놀라워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당연히 그리 될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것저것 물어보지도 않고 나를 반겨주었습니다. 나는 그 이상한 소리나 귀신을 본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헛소리나 헛것을 봤다고 놀림감이 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대장이 나를 보고 피식 웃더니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도둑 잡으러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정확히 그 다음날 나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은 매번 똑같았는데 엄마와 둘이서 방청길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한낮이었고요. 나는 한 손에 양은 세숫대야를 들고 엄마 뒤를 따라가다가 실수로 세숫대야를 떨어뜨렸는데 방천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엄마는 무섭게 야단을 치시면서 당장 죽으라고 하십니다. 나는 방천 아래로 뛰어내려갔지만 세숫대야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혼날 것을 생각하면서 방천을 올라오는데 자꾸 미끄러집니다. 어찌어찌 겨우 올라오면 엄마는 온데간데 없고 마을도 우리 집도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입니다. 보이는 사방의 집도 사람도 개나 소도 익숙한 그 무엇도 없는 허벌판입니다. 나는 악을 쓰며 엄마를 찾다가 깨어납니다. 거의 열흘간 매일 밤 똑같은 악몽을 꾸었고 해가 갈수록 그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마흔을 앞둔 지금까지도 잊을 만큼은 아니어서 한 번씩 그 꿈을 꿉니다. 똑같은 꿈을. 그렇게 내 국민학교 1학년의 2학기를 맞았고 우리 동네에 작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대구에서 계집아이가 이사를 왔는데 공부도 잘하고 무엇보다도 인형처럼 예뻤습니다. 그 아이는 나보다 3살이 많은 4학년이었고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바퀴가 하나인 바퀴 3개짜리 용달차였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대단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손으로 힘들게 시동을 거는 이장님의 경운기가 마을 최고의 탈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이 계집아이가 예쁘장한 모습에 어울리지 않게 대단한 싸움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부의 요원인 상당수의 형들이 이미 그 계집아에게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계집아는 걸음마보다 태권도를 먼저 배웠다고 하더군요.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 싸움 잘하는 예쁘장한 소녀 때문에 우리 요원들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소녀와의 싸움을 피하는 눈치였고 은근히 대장이 직접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대장도 언제까지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어느 날 대장은 요원들에게 그 소녀를 낙동강변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요원들과 함께 나타난 그 소녀는 정말 당당했습니다. 10여 명의 머슴아들에게 둘러싸였는데도 조금도 기죽은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장도 만만치 않았지요. 그대로 앉은 채로 모닥불을 뒤적거리면서 소녀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꺼냈습니다. 니 나무 동네 왔으마. 조용히 지낼 끼지. 와 극하노. 니가 이 동네 골목대장인갑제. 나무 동네 아이다. 내도 이사 왔다 아이가. 이제 여가 우리 동네 인기라. 소녀도 조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라마 우리캉 친해질라고 해야지. 와 잘 놀고 있는 아들하고 싸우고 난리고. 너희들이 언제 내캉 놀아줬더나. 여자라고 깔보고 무시하고 안 그랬나? 소녀가 아이들을 노려보자 모두들 찔끔하는 눈치였습니다. 대장은 소녀를 한번 보고 우리들을 한번 둘러본 후에 다시 소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사투리를 쓰지 않고 또박또박. 대장이 사투리를 쓰지 않을 때는 화가 났을 때뿐이었지요. 그때 대장이 나이답지 않게 상당히 멋진 말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아무리 잘났어도 여자가 할 수 없는 게 있다. 뭐 그런 의미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아이가 상여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맞다 카이. 가스나는 상여집 못 간다 카이. 일순 모두들 그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대장도 무섭게 화난 눈으로 그 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소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다들 우물쭈물할 뿐이었지요. 그때 또 다른 아이가 결심한 듯이 말을 했습니다. 대장, 솔직히 말은 맞다 아이가.
여기 있는 우리는 다 통과했다 아이가. 저 가스나도 함 해보라 해라. 다들 그 아이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고 그 소녀는 계속 그게 뭐냐고 뭘 해야 통과하는 거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장도 소녀의 길을 좀 꺾어놔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본부에 대한 것과 테스트에 대한 얘기를 소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얘기를 듣자마자 단호하게 테스트를 받겠다고 주장했고 당당하게 통과한 후에 본부에 들어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처음엔 당황했지만 테스트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들 집까지 깨 할 수 있겠냐. 방천에 올라가기도 전에 울면서 도망칠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삼삼오오 흩어졌습니다. 드디어 테스트 날,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소녀는 태권도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때 알았지요. 소녀가 태권도를 한다는 것을. 대장은 방천에 가는 소녀에게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소녀는 그럴 일 없다면서 당당하게 방천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10분만 기다리라면서. 소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을 넘겨 1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소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거 바라면서 떠들어댔습니다. 분명히 지금쯤 집에 도망가서 울고불고 난리 났을 거라면서. 아마 상여집까지 가지도 못했을 거라면서. 우리들은 어떤 우월감마저 느끼면서 싱겁게 끝난 그날의 테스트를 뒤로하고 각자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대장만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소녀는 학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악몽에 시달린 경험이 있던 나는 소녀가 악몽에 시달려 학교를 빠진 것이라 생각했지요. 토요일이라 수업을 일찍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마을은 발칵 뒤집어진 상태였습니다. 순경 아저씨 2명이 마을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있었고 어른들은 우리에게 어제 소녀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쯤이었는지를 일일이 물어보셨습니다. 아무도 어젯밤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어젯밤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고 토요일 오후가 된 지금까지도 소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 누구도 어젯밤 이후로 소녀를 본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녀집. 우리는 어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마을을 벗어나 상녀집으로 향했습니다. 상녀집 지붕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묘하게 빛나는 듯 보였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걸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스나 여기 오지도 않았다 카이. 그라모 도대체 어디 간기고?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대장이 조용히 걸쇠를 젖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한낮인데도 소름 돋을 정도로 음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소녀는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이 된 채 구석에서 종이꽃을 씹어먹고 있었습니다. 태권도복은 엉망진창으로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소녀는 겁먹은 표정으로 더욱 구석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씹어먹던 종이꽃을 꼭 껴안은 채 소녀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고향을 떠났고 마을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죽지마. 대학 시절 졸업작품을 준비하느라 집에도 안 가고 연구실에서 지내던 때의 일입니다. 연구실에서 선배와 함께 졸작을 준비하며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가끔 소주도 한잔하며 지냈습니다. 하루는 학교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연구실로 돌아가던 중 건물 앞에 멀쩡한 소파 하나가 버려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선배와 저는 그 소파를 연구실로 가져가서 휴식용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테이블 위에 이불을 깔고 자는데 갑자기 가위에 눌렸습니다. 몸이 굳어지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고 아이의 웃음소리와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겨우 눈을 떠보니 창문 밖으로 공중에 떠있는 아이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선배도 동시에 잠에서 깨어났고 둘 다 소름이 끼쳐 소파를 연구실에 다시 놓아두고 나왔습니다. 그 후 집에 가는 버스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버스에 타자마자 아이가 눈에 띄었는데 잠시 후 일어나 보니 그 아이가 제 옆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배를 눌러내렸지만 뒤돌아보니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그 후 집에 가는 길에 점집 앞을 지나가다가 점집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 세우더니 정화의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길에 떨어진 물건은 줍지 말라고 당부하셨죠. 이후로 그 아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모님도 무속인이신데
그 일을 듣고 점집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많이 힘들었을 거라며 다시는 길에서 함부로 물건을 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엄마의 실화괴담. 이 이야기는 어렸을 적 우리 엄마가 겪은 일이야. 엄마는 어렸을 때 경북 영천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았대. 산골 마을에 몇 채 되지 않는 집들 중에서 우리 외가 집은 산 밑에 위치한 가난한 마을에서도 유독 외진 곳에 있었대. 지금 엄마 나이가 환갑을 훌쩍 넘었으니 그 당시 시골에 전기가 있을 리가 없었고 호롱불을 켜고 살던 시절이었어. 밤이 되면 산속에서 큰 눈을 가진 짐승이 우는 소리가 종종 들리곤 했다고 해. 어느 날 엄마의 친척 집에 잔치가 있어서 외할아버지가 아침 일찍 다녀오셨고 그곳에서 고기와 전을 얻어오셨대. 그날 저녁에 가족들이 다 같이 그것을 먹었는데 엄마는 기름진 음식을 먹은 탓에 배탈이 나서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어. 밤이 깊어가고 불도 없이 달빛만 있는 시골 밤에 뒷간 가는 것이 점점 무서워졌지만 참고 볼일을 보고 돌아오기를 반복했대. 마지막으로 이를 보고 나올 때 뒷간 문 대신 걸어둔 멍석을 걷고 나가려는데 새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문 앞에 다소곳이 앉아 있더래. 이 밤중에 웬 강아지지? 하고 생각하며 강아지를 바라보다가 쪼그려 앉아 너 왜 여기 있어? 이리 와봐. 하고 부드럽게 말을 건넸대. 그런데 그 강아지는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얌전히 앉아 엄마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어. 그 시절 집이 몇 채 되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기에 누가 밥 숟가락 몇 개 있는지도 다 아는 상황이었어. 어느 집에서 강아지를 키운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었기에 엄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가만히 강아지를 쳐다보았대. 달빛에 비친 하얀 털이 유난히 고왔고 강아지는 정말 귀여웠지만 엄마는 그 강아지를 만지지도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없었어. 보통 강아지라면 산만하게 움직이고 짖기도 할 텐데 이 강아지는 짖지도 않고 꼬리도 치지 않은 채 그저 고요하게 엄마를 응시하고만 있었어. 엄마도 그 앞에 쪼그려 앉은 채 미동도 없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고 해. 다리가 저려올 때쯤 강아지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몸을 틀어 자리를 비켜주었고 강아지가 사라지자 마치 막힌 숨을 내쉬듯 엄마는 큰 안도감을 느꼈대. 저린 다리를 주무르며 일어나면서 강아지가 간 방향을 쳐다보았는데 그 강아지가 마을 쪽이 아닌 큰 산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보였어. 조용히 발걸음을 떼며 산으로 들어가는 강아지 뒷모습을 유심히 보는데 이게 참 묘한 게 눈앞에 있을 때는 분명히 작은 강아지였는데 멀어질수록 그 강아지의 허리가 길어지고 다리가 길어지면서 마지막에는 엄마 덩치보다 훨씬 커져 있었대. 엄마는 순간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 지르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사이로 머리부터 파고들어 엉엉 울었어. 깜짝 놀란 식구들이 왜 그러냐면 난리가 났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겨우 진정한 엄마가 이야기를 꺼내니 외할아버지는 네가 마주쳐서는 안 될 것을 본 모양이구나. 작은 짐승이라 무심코 지나쳤으면 어쩔 뻔했느냐. 무섭더라도 해코지 없이 갈 때까지 기다린 게 천만다행이다. 내가 살려고 그리한 모양이다. 라고 말씀하셨대. 학창시절의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도대체 그게 무엇이었을지 무척 궁금했어. 엄마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면 잘못 본 것이거나 거짓말이라고 했을지도 몰라. 10분 양보의 엄마가 그 뒷모습을 잘못 봤다 해도 애초에 그 강아지는 어디서 온 것일까? 동네 개가 아니라면 작은 강아지가 큰 산을 넘어 다른 마을에서 왔을 리도 없고 산에서 온 들개라고 하기에도 그 하얗고 고운 털이 설명되지 않았어. 무엇보다도 그 강아지의 행동이 평범한 강아지와는 너무 달랐지. 예전에 장산범 이야기가 한창 유행할 때 그 이야기를 흥미롭게 읽었는데 혹시 그때 엄마가 본 것이 장산범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 네 번째 이야기, 귀신을 자주 봤어. 맨 처음 귀신을 본 건 제가 중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이것이 귀신이었다고 단정 짓긴 어렵지만 저에게는 기묘한 경험이어서 적어봅니다. 당시 저는 동생과 함께 방을 썼고 둘 다 무서움을 많이 타서 항상 스탠드 불을 켜고 잤습니다. 그날 저는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깼고 침대에서 시계가 보이는 위치라 시간을 확인했는데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동생은 옆에서 자고 있었고 저도 다시 잠들기 위해 눈을 감았죠.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친구는 아니었고 나이가 좀 있는 아줌마 목소리였는데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나는 곳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크게 부르는 느낌이 아니라
아주 멀리서 힘차게 부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기찻길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기찻길 너머에는 산이 있었는데 마치 그 산에서 저를 부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몇 주 후 똑같은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어 섬뜩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묘한 일을 겪은 건 어머니가 안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셔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항상 자기 전에는 제가 집안 불을 다 끄고 방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지방 출장을 가셔서 제가 거실 불을 끄고 방에 들어가려는데 동생은 무섭다고 먼저 침대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 방에서 왼쪽을 보면 현관 옆에 붙어 있는 거울이 보였고 그 거울에 제 방 문 옆쪽에 휴지통이 비쳤습니다. 즉, 거울 속 휴지통과 보이지 않는 실제 휴지통 두 개가 동시에 보이는 각도였죠. 아무 생각 없이 불을 끄고 거울을 봤는데 분명 보이지 않는 휴지통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거울 속 휴지통에는 어떤 할머니가 앉아 계신 거였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귀신을 보면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얼어붙을 뿐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무서웠던 건 그 할머니가 거울 속에서 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였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고 가지런히 쪽을 지은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저는 굳어서 얼음이 되었고 그러자 동생이 무서워서 저를 부르더군요. 그때서야 정신이 돌아왔고 다시 거울을 보니 할머니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온 집안 불을 다 켜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아침에 아버지께 혼이 났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고3 때 겪었습니다. 미술대학을 준비하며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이 저녁 10시에 끝나 집에 도착하면 10시 반쯤 되곤 했습니다. 그때는 엄마와 다시 연락이 닿아 집에 들어가기 전에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신식 빌라가 한 채 있었는데 제가 살던 빌라와 가슴보다 낮은 담장을 사이에 두 곳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빌라는 고양이만 지나가도 센서등이 켜질 정도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와 통화하며 집 쪽을 보고 있다가 무심코 돌아보니 빌라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허리 아래로 흐릿했고 몸도 반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달려나가는 모습이었지만 센서등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무섭지 않아 잠깐 넋을 놓았고 엄마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셔서 헛것을 본 것 같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몇 차례 이상한 일을 겪고 대학교 2학년 초에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에서 딱 한 번 이상한 일이 더 있었는데요. 이사 후에도 방이 3개였지만 동생과 함께 방을 썼습니다. 저희는 사이가 좋아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2층 침대를 썼고 저는 1층에서 잠을 잤는데 방 한쪽이 창문으로 되어 있어서 창문 쪽에 머리를 두고 잠들곤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거의 매일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꿈을 꾸거나 살해당하는 꿈, 쫓기는 꿈을 매일 꾸다 보니 잠도 부족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늦여름 무렵이었는데 저는 더위를 많이 타서 얇은 이불도 덮지 않고 잤습니다. 잘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추워져 몸이 벌벌 떨렸고 자동으로 이불을 찾게 되었습니다. 냉동고에서 잠을 자는 것처럼 순식간에 엄청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귓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오른쪽 머리맡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걸걸한 아줌마 목소리였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난 듯 막 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하면 귀신이 재미를 못 보고 사라진다고 해서 눈을 꼭 감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안 그랬다면 아마 그 아줌마와 눈이 마주쳤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자는 척을 하다가 정말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잘 때 머리 방향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혹시나 해서 머리 방향을 바꾸고 잤더니 거짓말처럼 악몽이 사라졌고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머리 방향을 바꾸고 나니 동생이 악몽을 꾼다고 하더군요. 평소 꿈을 잘 꾸지 않던 아이라 더욱 이상했습니다. 결국 동생도 머리 방향을 바꾸고 잤더니 그 후로는 괜찮았습니다. 막상 쓰고 나니 필력이 부족해서 무섭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워요. 예전부터 꿈이 잘 맞는 편이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딱히 이상한 것을 보거나 듣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5번째 이야기, 장롱. 제가 어제 3일간 출장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워낙 먼 거리 이동이라 3일 중 2일을 앉아서 이동했죠.
그래서 그런지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니 피로와 긴장이 풀리면서 어깨와 목이 급 땡겨왔습니다. 눈 주변이 옥신옥신하고 몸에 맥이 없는 게 딱 몸살이 올 징조였습니다. 그래서 소염진정제를 2알 먹고 침대에 누워 일찍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눈을 슬쩍 떴더니 장롱 여닫이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저는 자기 전에 항상 모든 문을 다 닫고 잠을 자요. 겁이 많아서 창문도 다 잠그고 거실에서 방으로 오는 문도 걸어 잠그고 모든 서랍도 다 닫고 자거든요. 분명히 침대로 가기 전에 얼굴에 수분 팩 바르고 장롱 문을 닫은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멍한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 장롱 여닫이 문을 딱 닫고 혹시 몰라 여닫이 사이에 동전을 끼워 놨습니다. 그럼 동전 때문에 틈이 꽉 조여져서 헐거워서 문이 열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잤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잤을까요?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에게서 라인 화상 채팅이 걸려왔습니다. 자다 말고 화상 채팅을 받고 침대에서 혼자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전화를 끊고 다시 자려는데 눈을 살짝 돌려 장롱 쪽을 보니 장롱 문이 또 열려 있는 겁니다. 새벽에 자다 깨서 전화 받는 것도 짜증나는데 장롱 문까지 또 닫으러 가야 하다니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동전을 껴놓았다는 생각이 나서 순간 오싹해졌습니다. 설마 하면서 불을 다 켜고 청테이프를 가져와 장롱 문을 닫고 구석구석 봉인해 놓고 다시 잤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자꾸 사각사각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눈은 못 뜨겠고 귀를 기울여 들으니 테이프가 뜯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정말 오싹한데 짜증도 나서 급히 눈을 떠서 소리를 지르며 불을 켜고 장롱 쪽으로 달려가서 장롱 문을 발로 뻥뻥 찼습니다. 나와서 붙어보자 라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죽어서 영혼이 된다면 내 잠을 방해하는 놈을 쫓아가서 그놈만큼은 죽어도 소멸시키겠다고 소리 질렀죠. 무서움과 짜증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장롱 문을 발로 차다보니 미닫이 부분에 붙여놓은 테이프가 떨어져 있었고 저는 그대로 문짝을 다 뜯어서 분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탠드를 가져와서 장롱 바로 앞에 환하게 비추어 두고 잠을 청했습니다. 분명히 잠들 때까지 스탠드가 켜져 있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스탠드 전구가 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짜증났죠. 퇴근길에 전구까지 사야 하는 귀찮음과 돈이 나가는 불상사가 생긴 겁니다. 오늘 밤에도 같은 일이 생기면 저 장롱을 칼로 막 찔러서 분해 밖에서 태워버릴 겁니다. 6번째 이야기, 밀양의 전설. 옛날 밀양 사또가 중년의 아내를 잃었다. 그에게는 단지 첩과 며느리,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딸만 있었다. 딸은 태어난 지 몇 개월 만에 어머니를 잃고 유모 손에서 자라서 유모를 어머니처럼 대했다. 딸은 유모와 별땅에서 살았는데 밀양 사또는 이 딸을 끔찍하게 아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과 유모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읍내 마을들을 두루 뒤졌으나 그들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사또는 놀라서 정신을 잃더니 미쳐버려서 껄껄 웃기도 하고 마구 떠들어대다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다. 이에 부득이하게 사또직을 그만두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그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그 후 밀양 사또가 된 자들은 부임하는 날 모두 죽었다. 서너 명이 이렇게 급사하니 사람들은 모두 밀양 관가를 흉가로 생각해서 밀양 사또 되기를 꺼렸다. 아무리 밀양 사또를 임명하려고 해도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자가 없자 조정에서는 이 일로 크게 근심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 모든 관리와 전직 관리들을 대궐 안에 모두 불러 지원자를 찾기로 했다. 그때 한 무관이 있었는데 그는 금군으로 오래 근무하다 무신 겸 선정관을 역임하여 겨우 육품에 올랐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 관직을 그만둔 지 20여 년이 된 사람이었다. 나이가 60에 가까웠는데 춥고 배고픈 생활을 했고 옷 한 벌로 10년이 넘도록 살면서 밥도 사나흘에 한 끼를 간신히 먹을 정도였다. 그 탓에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명사나 재상들 중 얼굴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그가 밀양 사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절실한데 죽는 것이 무서워서 참아갈 수가 없구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죽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비록 부임하는 날 죽는다고 해도 사또라는 명예는 얻을 것이고 만약 죽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주저하지 말고 지원하십시오. 무관이 생각해보니 아내의 말이 맞았다. 그래서 대궐에 나아가 임금님께 아뢰었다.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으나 밀양에 가보겠습니다. 임금님이 가상하게 여겨서 그날로 바로 밀양 사또에 임명되었다.
무건은 집에 돌아가 탄식했다. 비록 당신 말을 따라 지원하기는 했지만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오. 나는 그래도 사또 자리라도 올라가니 죽어도 한이 없지만 집안 식구들은 어떻게 하겠소. 이제 죽으러 가는데 어찌 슬프지 않겠소. 부인이 말했다. 이전 사또들이 죽은 것은 모두 그들의 운명일 뿐입니다. 귀신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여자지만 도움이 될 테니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내를 데리고 짐을 챙겨 밀양으로 출발하였다. 밀양에 도착하니 부하들이 차례로 인사를 왔다. 하지만 김새를 보아하니 사또가 곧 죽을 것이라 여기는지 공경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얼굴을 찡그릴 뿐이었다. 게다가 아내까지 데려온 것을 보고 표정은 더욱 나빠졌다. 관아에 들어가니 관사꼴이 말이 아니었다. 벽은 허물어져 있고 구들장은 깨져 있어 온통 심란하게 만들 뿐이었다. 황혼 무렵이 되자 관가의 심부름꾼들이 사또에게 고하지도 않고 돌아갔다. 관아는 마침내 텅 비어 한 명도 없게 되었다. 부인이 말했다. 오늘 밤은 정말 무서울 것입니다. 서방님께서는 안에 들어가 주무십시오. 제가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관사에 앉아 동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또의 아내는 촛불을 켜고 혼자 앉아 있었다. 밤 12시쯤 되자 갑자기 음기 가득한 바람이 어디에선가 불어와 촛불이 꺼지고 한기가 뼈에 사무쳤다. 조금 뒤 방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한 처녀가 온몸에 피를 흘리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벌거벗은 몸으로 손에 주기를 들고 섬광처럼 방으로 들어왔다. 부인은 당황하지도 놀라지도 않으며 말했다. 너는 필시 풀지 못한 원한이 있어 호소하러 온 것이구나. 내가 너를 위해 원수를 갚아줄 테니 조용히 기다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거라. 그러자 처녀가 인사를 하고 나갔다. 부인은 곧바로 안채로 들어가 사또에게 말했다. 귀신이 조금 전에 왔다 갔으니 이제 두려워하실 게 없습니다. 바깥 관사에서 주무시지요. 사또는 두려웠지만 부인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대담히 먹고 밖에 나가 누웠다.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는데 어느덧 동이 터오르자 밖에 인적이 많아지고 말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창 밖을 내다보니 아전, 군교, 관노, 통인배들이 멍석과 빈 가마니를 들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내가 먼저 관사문을 열어라며 미루고 있었다. 사또는 의관을 바르게 하고 앉아 창을 열고 말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곳, 들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아전들이 크게 놀라 신선이 내려오신 것이라 여기고 새나 짐승마냥 놀라 달아났다. 그들은 곧 기러기나 지보리처럼 줄을 지어 서서 공손히 절을 했다. 사또는 그제야 어제 자신을 소홀히 대한 이들의 죄를 다스렸다. 이방들을 호령하고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니 이방들은 무서워서 감히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날 밤 일을 마치고 돌아가 부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물었더니 부인이 모두 말했다. 이것은 분명 어느 사또 딸의 원혼일 것입니다. 분명 흉악한 놈의 손에 억울하게 죽었을 텐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모르게 염탐해서 이름이 죽이인 사람이 있으면 엄한 형벌로 신문에서 증언을 받아내십시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아침 이방들의 인사를 받고 우연히 그들의 이름을 살폈는데 본청 집사 중에 죽이라는 자가 있었다. 사또는 그 즉시 관청의 형장을 갖추고 그 위험을 떨친 후 주기를 잡아들였고 아무 이유도 없이 주기를 결박하여 큰 칼을 채운 뒤 형틀에 올려놓으니 온 읍 사람들이 놀랐다. 사또가 주기에게 물었다. 이전 사또의 딸이 어디에 있는지 너는 반드시 알고 있을 터이니 맞기 전에 순순히 풀어라. 사또가 부임한 날 죽지 않아 사람들이 모두 신선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하고 있었으니 감히 속일 수가 있었겠는가? 하물며 이놈은 자신이 큰 죄를 지었으니 사람들이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불안해했었다. 이렇게 잡혀오니 정신이 나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터였다. 주기는 감히 숨길 생각도 못하고 전후 사정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아뢰었다. 이전 사또가 영남루로 행차를 나갔다 올 때 이놈이 행차를 엿보고 정욕이 들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처녀가 어머니처럼 따르던 유모에게 많은 뇌물을 바쳐 내야 후원에 있는 대나무 누각으로 나오게 했다. 대나무 누각은 몹시 구석진 곳에 있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그곳은 부녀자들이 종종 달을 보러 나가는 곳이었다. 유모가 재물을 탐내 처녀를 데리고 달을 보러 나갔다. 그 놈은 대나무 숲 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뛰쳐나와 처녀의 허리를 껴안고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강간하려 했다. 그러나 처녀는 울부짖으며 끝내 몸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놈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칼을 빼 처녀를 찔러 죽였다. 또 입을 막기 위해 유목까지 죽이고 담을 넘어가 관가 뒷산에 안매장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 해가 지나도록 이 사건의 진상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증언을 들은 사또는 정식으로 가명해 이 사건을 보고했고 그날로 주기를 때려 죽였다. 처녀의 시체가 묻힌 곳을 파보니 얼굴색이 살아있는 것 같았고 여기저기 핏자국이 낭자했다. 사또는 의복과 관을 갖춰 제대로 시신을 수습하고 본가에 연락을 했다. 그리고 시체를 들고 나가 선선 앞에 장례를 지낸 뒤 대나무 누각을 부숴버리고 대나무 숲을 베어버렸다. 그리하여 읍이 드디어 안정을 찾았고 사또가 신통하다는 칭송이 전국에 떠들썩했다. 이후 사또는 변방의 방어사와 병사, 수사를 옮겨다니다 평안도 통제사까지 이르렀다. 어디를 가던 밀양에서의 소문이 함께 따라다녀 명령하지 않아도 부하들이 알아서 일하고 예를 갖춰 편하게 잘 다스렸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경상남도 밀양 영남로에 얽힌 전설로 아랑전설이라고 한다. 여기서 나온 사또 딸의 이름이 아랑이고 새로운 부임에 온 사또는 이상사라고 한다. 지금도 영남로 밑에는 아랑의 혼백에게 제사 지낸 아랑각이 있고 밀양 아리랑도 이 영남로 비화에서 발생하였다고 한다.